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귀하신 분들을 앞에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우학술재단이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와 성취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휴먼 지평과 인간의 자리라는 제목을 저의 말의 어떤 키워드처럼 달아보았습니다. 내용은 아마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인간을 다루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저 생각에는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2020년 현재의 큰 위기와 충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면적인 위기와 문명론적인 자성이 2020년도 초반부터 지속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BC, AC를 구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이 상황이 오래 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제도적인 기능이 부활하고 또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위기의 극복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이 위기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미진하고 희박해진 결과인지를 자문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3년 전 2017년의 기억을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구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과 20세기를 새롭게 특징 지었던 혁명이 있었던 기념할 해였습니다. 한국 사회로 보면 촛불 항쟁으로 권력이 교체되고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아주 뿌듯하게 느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아왔던 가부장적 어떤 젠더 불평등의 구조가 해소될 가능성도 보게 되었고, 1년 전에 이세돌을 완파했던 알파고가 2017년에 비로소 알파고 제로로서 바둑의 신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디엔가 제가 비슷하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자리에서는 저는 사회화, 세계화, 정보화, 개성화의 역동성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에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두 권의 저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 이어서 낸 책이었는데 저기에 부제로 히스토리 오브 투모로우라고 붙였고,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번영과 건강과 평화를 달성한 인류가 이제 다음의 목표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생물학적인 인간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아주 장밋빛 전망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 같은 해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가이자 사회학자가 타계를 했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책에 제목을 레트로토피아라고 붙였습니다.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거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어떤 인류의 뒷걸음질 또는 퇴행적인 상황을 우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우만은 이제 인간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동묘지로 가야 할지 하는 선택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17년에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를 꿈꾸었던 저작과 바우만이 레트로토피아를 우려했던 저작이 동시에 출간되었던 것이 우연치고는 참 기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2020년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감각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피엔스로서의 자각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데우스 말도 안 된다. 여전히 바이러스 앞에서도 병들고 죽고 조그마한 현상 앞에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이다. 생물학적 한계가 아주 여실한 존재이고, 그러나 그런 취약한 사피엔스로서 인류의 공동성을 또 절감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죠. 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같은 것에 의해서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절실한 깨달음을 얻는 해이기도 했고요. 테크놀로지를 실감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또는 과학 기술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나 저 같은 사회과학자조차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법 글도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의 사회적인 존재 양식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절감한 해였습니다. 저는 2월 말에 미국이 이 코로나로 망가지기 직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때 막 폭발하던 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그 고립감과 격리와 불안을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디지털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실감은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갖고 왔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올해의 경험을 보면서 제도의 본질을 질문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이 뭔지, 꼭 모여야만 가르침과 배움이 되는 것인지, 학교라는 제도는 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한 것인가? 신성과 종교성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너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자성을 불러일으킨 것, 2020년의 큰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어떤 종합체로서 저는 지금 인류는 명료하게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감각과 감수성을 체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 현실에 대한 어떤 생각,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고 옛날처럼 살아가지는 못할 것 같은 예감과, 그러나 장밋빛 미래가 다가올 것 같지는 않으리라는 불안감 같은 미묘한 감정과 생각들이 중첩된 그런 시대의 인식, 어떤 역사적 시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런 달라진 현재의 상황,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이 부분을 포스트 휴먼 지평이라는 말로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변화, 인간 존재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보기보다 지평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울리에백이 위험사회론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위험은 자연의 어떤 어떤 물질적 어떤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인위적인 결과이고 산업화의 기술 경제적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험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매우 장기적이고 보편적이고 스모그는 민주적이라는 그의 묘한 표현처럼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의 위험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 감각 능력에 잘 잡히지 않아서 전문적인 과학적 정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위험에는 제도적인 무책임이 종종 수반된다.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누구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험은 드디어 지구화되어서 이제 위험의 범위와 수준과 영향은 한 지역, 한 국가,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이 생활의 어떤 그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이 세계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경쟁과 효율성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압력, 그 힘과 맞물려서 위험은 점점 고도화됩니다. 지구 차원의 기후위기, 환경재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가 자기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예견하면서 이 재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의 진화,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는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중국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새로운 어떤 효용과 풍요와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한 그 끊임없는 돌진, 근대성의 돌진이 이 바이러스의 진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드디어 재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배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혁명이 있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새 무슨 NBIC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 이런 그 우리가 우리의 정말 삶의 존재 양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제도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위험 사회는 고도로 진화하고 그걸 예감하면서도 그것을 스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자본주의 현대 문명의 동력이 여전하고, 기술은 정말 치수함수적으로 변화해서 커즈와일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인류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이점이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새로운 상황을 무엇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 점에서 이 지평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지평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선이고 공간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와 일상 속으로 한번 끌어들여와 보면 사회사가이자 개념사가인 그 라인하르트 코젤렉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그 지평의 개념을 좀 더 역사적으로 확장시키기는 했는데, 일상의 경험과 현실의 곤경과 미래의 전망과 그 시대의 독특한 정서들이 아우러져서 어떤 생활과 판단과 행동의 그 근거를 이루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지평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시대를 정의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어떤 준거로서의 지평이죠. 그리고 그 지평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선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디까지 안주하고 어디에서 도전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도 하고, 주어진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어떤 기초 또는 메타적인 환경을 이 지평이 제공하고, 저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독특한 형태의 지금 지평, 변화하는 지평을 일단 포스트 휴먼 지평이라고 이름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은 뭐 여러 논자들의 내용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포스트 휴먼,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조건, 뭐 포스트 휴먼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상황 저의 그 논지로만 한정을 해보면, 이런 과학 기술적인 진전으로 인간이 그동안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외부 환경과 더불어 활동할 수 해오던 그런 인간 고유의 이 패턴이 더 이상 존재하기 또는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사이보그라든지 무슨 합성적인 존재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포스트 휴먼 조건의 중요한 내용이겠고, 아마 그것이 휴머니즘의 한계를 일컬는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원 오브 댐, 많은 요소들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런 주장들을 우리가 모두 믿고 수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저런 주장들과 저런 조건들과 저런 요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새로운 조건이자 새로운 지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쪽에서는 신유물론이 새로운 힘을 얻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이론이 한동안 지나치게 구조적이다, 지나치게 어떤 전체주의적이다, 인간화해야 한다, 무슨 그 언어로 전화하자, 이런 다양한 이론적인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론의 물질적 전화를 얘기하는, 물질이 더 중요한 행위자일 수 있고 물질이 가지는 그 힘, 이 부분을 이론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 물질과 사물과 동물과 환경, 소위 비인간적 요소들이 인간적 요소들과 더불어 작동하고 변화하는 이 새로운 환경을 이론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이론에 있어서 또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코젤렉이 근대의 시간 감각은 독특한 경험의 공간과 그 경험의 공간과 맞물려서 형성되는 기대의 지평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무엇이지만 그것을 선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열정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현실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생산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경험의 총체로서의 어떤 경험적인 덩어리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의 투사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그 특이한 시대적 감각을 만드나?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요. 물질과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구나. 인간이 저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엄청나게 먼 미래와 과거에까지 지평을 넓혀가면서도 넓혀가면 갈수록 인간이 유일한 존재이거나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겸손을 더 배워가게 되는 이 양자가 사실은 새로운 감각이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너머의 생명, 기계와의 새로운 연결,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평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기술주의적인 생각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회과학자로서 또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사 연구자로서는 기술주의적인 논의에는 왠지 조금 이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전망과 새로운 그 포스트 휴먼적 지형을 충분히 고민하면서도 역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세계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달라지긴 할 거다. 그러나 그 달라지는 것은 온라인화나 네트워크 경제나 저런 기술적인 것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겠지만, 그러나 불안은 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인간을 지켜주고 있던 보호막, 종교라는 보호막, 학교라는 보호막, 국가라는 보호막, 정치라는 보호막도 깨질 것이다.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묵시록적인 풍경같이 느껴지는 장면들을 여러 번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화려한 크루즈선이 코로나에 의해서 정말 유령의 이 선박으로 돼버린 것, 전 세계를 제패하는 최강대국임을 자랑하는 핵 잠수함이, 핵 항공모함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상황,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인 교황이 바티칸의 텅 빈 광장에 혼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안전한 캐나피, 이 덮개들이 다 지금 벗겨지는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율성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기술적인 빅브라더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서 너 이 말은 틀렸다, 넌 여기서는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를 10년 후, 20년 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새로워져도 어쩌면 각자 도생, 개인이 살아남아야 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살아남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하는 참 오래된 우리의 관습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이 제도 지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습니다. 학교라는 제도, 종교라는 제도, 기업이라는 제도, 또는 다양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이미 기술적인 그 충격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 온오프가 공존되는 형식이지만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 속에서 어쩌면 새로운 실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 건물 없는 학교, 비대면 회의, 예식장이 없는 결혼, 관중 없는 공연, 이미 일부는 지금 시도가 되어 있고, 저것이 임시방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저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뉴노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저런 제도가 가지고 있던 관행과 거기와 결합되어 있었던 기존의 이해들과 이 변화의 이 동력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숙제입니다.
큰 지평에서 보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살아야 하는 실존적인 인간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빅브라이더 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 세계 모두가 코로나에 허덕이는데 다 해결했다라고 아주 떳떳이 공언하는 중국의 그 자신감 배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정도의 정말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그걸 동원한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자율과 통제를 어느 지점에서 새롭게 교환하고 매칭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계속 아마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고, 이 라이히가 새로운 그 계층 분류로 얘기했던 그 계층에서 최고의 상층은 더 리모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노트북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최고 계층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디이센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조차도 노트북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계층적 지위가 떨어질 것이다. 저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비정규직과 실직자와 여성과 소수자의 지위는 더 커질 것이고, 아마도 공동체 통합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 공동체 전체로 보면 취약 국가와 나타나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갈등의 거리도 커질 것입니다. 타자화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유혹도 점점 심해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와 혐오 문화의 대두도 이런 것의 한 증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가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것, 한 길일 겁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주는 그 놀랄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가능성도 쉽지는 않습니다. 창조적 혁신이라는 멋진 말을 붙일 수는 있으나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과연 그것이 우리 앞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문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환경의 조건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전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인간으로 온다. 휴머니즘은 문제가 있다. 휴머니즘은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 이외의 주체들, 물질이나 기계를 떠나서라도 국가나 시장이나 테크놀로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도 없다. 포스트 휴먼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또는 당연히 점해야 할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그 자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 비판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그 논자 중에 한 명인 그 브라이도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휴먼 곤경을 어떤 그 부정적인 또는 그 참 위기로만 보지 말고 이게 어떤 대안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저는 그런 태도가 이 지평을 새롭게 보는 우리의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역시 책임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낡은 개념인 것 같으나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바 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책임의 중요성과 책임의 어떤 그 인간적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것임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으나 좀 더 이 책임이 확장될 필요는 있다. 이 기술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요나스가 특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개인 도덕으로부터 시민적 공공성으로, 자기 집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당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후세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책임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기계와 환경에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 이 책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여전히 포스트 휴먼 조건 하에서도 인간만이 저는 저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명의 연쇄, 전 우주적인 기계와 물질과 생명의 이 연쇄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서도 역시 그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점해야 되는 위치는 대단히 특이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다, 관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 우주적인 존재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인간뿐만 아니라 타자화하면서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자화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과거 동양의 지식인들도 자주 얘기했던 우환의식의 어떤 새로운 필요성을 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무책임하고 운명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의 어떤 각성과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결국은 인류의 미래에게 큰 제한이 될 것이다. 책임윤리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와는 다르다.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운명론이나 또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어떤 긍정론을 넘어서서 인간만이 가지는 책무성에 대한 어떤 우환의식이 동반된 그런 각성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밋빛 유토피아를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그런 정의와 윤리의 심성을 우리가 깨우치면 그것이 이 새로워지는 포스트 휴먼 지평 속에서 인간이 자리할 위치이고, 아마 우리의 자리 찾기가 새롭게 되면 인간의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러지만 저는 역시 시민과 다중과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조건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후대에까지 넓혀지는 책임 윤리를 새롭게 해서 비인간적 주체들과 공생하고 연대하는 지혜를 갖춘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또 그런 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찾을 때 지구 공동체의 미래와 인간 존재의 자부심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